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은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뭐라고 놀아주나 이것조차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거창한 거 말고 누가 종이컵을 높이 쌓는지 아니면 누가 더 단단하고 큰 딱지를 만드는지 이런 게임만 하더라도 내 아이의 창의력도 높여주고 또 수학적 사고력도 높아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을 통해서도 내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이런 종류의 게임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즐거운 수학 이야기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숙제. 이런 게 웬일이야. 어릴 때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 게임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뭐 동전 높이 쌓는 게임도 많이 했었고요. 네. 지우개 쌓기 뭐 이런 것도 좀 한 기억나지 않나요? 맞아요. 뭐 또 예전에 또 우리 드라마 보면 그 소개팅 하러 갔던 남자들이 그 다방에서 여자분 기다리면서 거기 성냥개비로 뭐 쌓고 아, 탑 쌓아 올리는 거 있죠. 탑 쌓고 그러다가 여자분 안 오시면 다 때려 엎고 아, 요즘에는 이렇게 쌓기나무나 그 성냥개비처럼 작은 거를 쌓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놓을 수 있도록 크게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종이컵 같은 거를 쌓고 그 위에 책을 얹어서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그 방 전체에 크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실제로 자신이 만든 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하면서 네. 그냥 작게 노는 게 아니라 규모를 크게 해서 2시간 동안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인 감각도 길고 재밌습니다. 네, 지금 김희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놀이를 통해서 사고력을 키운 다음에 아마 아이들이 이런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파인드 매스에서 만나볼 그 직업이 바로 건축가입니다. 아니 이게 벌써 일찍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 내가 좀 추리도 좀 하고 빠졌어요? 네. 귀를 쫓고 세고 있다가 뭔가 오늘 마치려고 그랬는데 건축가 벌써 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건축 얘기는 저보다도 우리 민성원 선생님이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교육 전문가시지만 첫 직장이 건설회사였습니다. 네, 그렇죠. 회사에 입사를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건축가는 아니고 거기서는 자금을 담당했었었는데 그 의식주, 그러니까 옷,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건물은 짓는다는 표현을 쓰죠. 건물을 짓다, 옷을 짓다, 밥을 짓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건축가의 역할은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계속 중요한 역할로 남을 거고요. 튼튼해야 되고요.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편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건축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건축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학들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파인드 매스 건축가라는 직업 속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술과 수학의 만남 건축, 그리고 건축가. 세계 최고의 마천루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높이는 무려 828m. 서울에서 가장 높은 북한산과 비슷한 높이. 신기하고 놀라운 건 바람이 불 때마다 1, 2m씩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 상식과 다르게 흔들려야 안전하다는 고층 건물. 도대체 왜일까? 호주를 대표하는 건축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아름다운 지붕이 유명한데 덴마크의 건축가 이베른 우촌이 만들어낸 기하학 건축물. 특별한 곳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왜 이베른 우촌은 기하학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국사는 수학의 집합체.
다보탑과 석가탑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례의 원리. 선, 곡선, 면, 기하까지 사용하여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들. 그런데 고대 건축물에는 이미 이런 수학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었다. 고대 건축물, 바빌론 사원, 콜로세움 등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수학자이자 건축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안토니오 가우디, 안드레아 팔라디오 모두 수학자이자 건축가였던 사람들. 자신이 꿈꾸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가들에게 수학은 기본이자 전부. 수학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들, 건축가를 만나보자. 일단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 고대 웅장한 건축물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좀 하잖아요. 와, 그 옛날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웅장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 좀 놀랍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수학도 다 전문가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지금으로 치면 연예계로 치면 박명수 씨 같은 분들. 박명수 씨요? 왜 개그맨도 하필? 하면서 네. DJ 하죠, MC 하죠, 가수도 하고. 가수도 하고 예. 멀티플레이어잖아요. 아, 그래요? 옛날에도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구나. 건축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뭐 네. 수학자도 하지, 철학자도 하지, 뭐 투잡, 쓰리잡 그렇네요. 뛰었던 옛날 사람들 고생이 많았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긴 고대 그 건축물을 지은 건축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과학, 그다음에 철학, 그리고 수학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어느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천문, 지리 이런 것들 두루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예, 뭐 고대로부터 그랬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사원을 지은 건축가들도 수학자들이었고, 사실 뭐 또 로마 시대 건축가들도 수학, 천문, 지리 이런 곳에 다 밝으셨고요. 그리고 또 르네상스 시대에도 건축 설계에 사실 사형 기하 이런 것을 응용해서 뭐 투시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학자이면서 건축가인 그런 사람들이 도입했다는 설이 또 전해지고요. 사실 또 이제 고대 건축물을 얘기하자면 이 기하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하학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지오라는 것이 땅을 의미하고요. 메트리, 측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딱 봤을 때도 아하, 이 수학과 기하학이 어떤 생활과 연관 지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예를 든다면 그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이 범람을 하면 당연히 역법을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 범람한 시기인지 알아야 되니까.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토목 기술이 발전하고 운하도 파고 또 물을 막기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하학이 발전했고 그 뒤에 이런 기술들이 피라미드를 세우는 기술로도 점차 발전이 되고 또 그런 걸 세우려면 또 수학이 또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존을 위한 어떤 수학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기하학이. 또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지붕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범선 모양으로 되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기하학에서 이렇게 기초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구면에서 잘라가지고 구면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획일적으로 크게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데 기하학을 응용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건축가가 그 건물을 지을 때 오렌지 껍질을 까면서 그 오렌지 껍질에 착안을 정말요? 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 능력과 함께 관심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네, 정말 생활 속에서의 호기심이 상상력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정말 대단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 건축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유명한 건축가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한테도 참 의미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건축가. 바르셀로나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 가우디를 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온통 수학이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특히나 유명한 것이 바로 가죽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다른 분들은 이제 건축물의 화려함이라든지 좀 특이함, 왜냐하면 기둥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와 그럴 텐데 저는 공사 현장에 이렇게 안내판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쌍곡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가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했을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도 봤고 애들과 함께 실험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래서 봤는지 이런 원리를 통해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짓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거푸집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그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고요. 구해 궁전에 있는 그 68면체라고 하는 옥타이드론이라는 유명한 또 다면체입니다. 아, 이런 것도 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놨구나 싶어서 저는 하나 찍어왔고요. 예. 다음을 보면 이게 이제 그 공사 현장에 있었던 안내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 위에 다음 장을 보면 이제 확대한 사진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끈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회전시켜 놓으면 돌리면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쌍곡면 같은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거푸집에 제가 요건 조그만 건데 아주 큰 거푸집도 있더라고요. 그걸 네.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만은 요거 오늘은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아, 가우디는 정말 건축가였지만 수학을 정말 좋아했고 수학을 많이 공부했다는 티가 정말 팍팍 납니다. 네. 꼭 그걸 사용해야 됐느냐? 아마 심미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를 둘 다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자인이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에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도 담보가 돼 있고, 아, 그래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타워에도 이런 모양들이 꽤 있어요. 외국에 이런 모양들을 만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찾아보시면 이런 쌍곡면으로 된 것들은 좀 꽤 있더라고요. 아, 이게 아주 건물 하나하나에도 너무너무 구석구석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기둥을 그냥 원기둥으로 그냥 깨끗하게 그냥 만들어서 쉽게 갈 수도 있지만 뭔가 미적 감각을 통해서 저 기둥 자체도 저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나는 그동안 어디 외국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관광 가이드가 언제 지어졌고 누가 지었고 이런 얘기만 해주잖아요. 이렇게 수학 그러니까요. 얘기를 막 해주니까 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새롭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 300명 몰고 같이 가고 싶어요. 가이드 사업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보니까 네. 좀 질투가 나는 게 외국에는 정말 멋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좀 멋진 건물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김희진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분명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럼요.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6학년 담임이 되면 항상 단골 코스로 가는 불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국사 가서 보면 그 기와 지붕 있지요. 지붕의 시원하고 그 아름다운 선은 수학에서 기하학에서 현수선을 응용한 거예요. 현수선이라는 게 실이나 끈 같은 걸 양쪽에서 잡으면 이게 늘어지잖아요. 네. 그 자연스러운 모양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물선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 선을 응용해서 그렇게 기와 지붕을 예쁘게 만들었고 또 그 대웅전 들어가는 자하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 앞에 그 청운교, 백운교라고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다리가 그냥 다리가 아니라 계단처럼 만든 다리예요. 그래서 자하문 있고 그 계단, 청운교, 백운교 있고 밑에 바닥 있고 하면 삼각형 모양이 돼요. 근데 이게 기울기가 30도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3대 4대 5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대로 해서 옆면에서 보면 그렇게 직각삼각형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그냥 무궁무진하구나. 진짜 수학적인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게 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수학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름답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이게 것이 수학적인 뭔가 아니겠는가 또 생기는 거죠. 했는데 그때 당시 인도 쪽에서 수학적인 학문이 진짜 전해져 왔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학계 원리가 굉장히 많이 그 건축가의 그 수학적인 노고와 생각들이 녹아져서 지금까지 튼튼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 6학년 아이들이 맨날 보는 관광 코스가 된 거죠. 근데 선생님, 김세희 선생님처럼 좀 사진 자료 같은 거 좀 준비 좀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많이 가셨으면서 좀 자세하게 찍어갖고 그러니까 오셔서 저는 보여주셨어야죠. 팔뚝으로 보여드렸네요. 또 팔뚝으로 보여드렸네요. 몸으로. 이런 기하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대엔 더 중요하게 돼서 그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고 지은 동대문에 있는 한 건물은 우주선을 내려놓은 것 같은 오, 봤어요. 맞아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외벽이 전부 곡면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철저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현대 건축물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높이, 고층 빌딩들이 등장한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고층 빌딩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 수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도 보면은 저렇게 높이 짓는데 과연 안전할까? 그러니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땅에 지진도 살짝 나고 하면 충격을 많이 받을 텐데. 왠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느 순간 뚝 부러져서 뚝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막 그럼요. 들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진을 고려해야 되고요. 높은 건물일수록 또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높은 건물이니까 또 안전, 대피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물을 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압력은 어떻게, 물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라든가, 전기 시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두 가지를 고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종합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건축가의 어떤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것이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더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라든지 지진의 영향을 더 받게 되니까, 바람을 영향을 어떻게 하면 덜 받게 하나. 사실 이 풍동 실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프로펠러 같은 것들을 앞에 두고 비바람을 막게 해서 유리창에서 뭐 비는 안 새는지, 그런 거 바람은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실험을 실제로도 하고, 사실 이때 행렬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매트리스 구조 역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행렬의 어떤 요소들, 좌우로 움직일 때, 뭐 상하로 움직일 때, 그래서 X, Y 좌표, 이걸 회전할 때, 그래서 6개 요소들을 해서 이런 기둥들이 수천 개니까 이런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줄 때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되게 만들려면 어느 정도를 더 세워야 되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왜 건물 안에서 약간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계들을 잘해서 그것들을 최소화해 주는 게 바로 건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고층 빌딩의 비밀을 우리가 좀 알아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고층 빌딩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건축가들의 시공 능력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네. 그 세계 최고 건물이라고 하는 두바이에 부르즈 할리파도 우리나라 회사가 진 거고, 그 전에 타이베이에 있는 고층 건물도 우리나라가 진 거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트로나스 타워도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진 건데요. 이렇게 된 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6.25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중동 건설 붐이 불어가지고요. 그 건설 회사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살렸거든요. 그리고 보수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많이 했을 뿐만 네. 아니라 그 금융이나 이런 쪽 하는 사람들도 건설 회사에 들어가면 좋다고 그래서 인재들이 건축 쪽에 많이 모이게 됐고, 때문에 이런 좋은 시공 능력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의 건축 능력은 아주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건축 기술이 발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뭐 건축가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 있잖아요. 162층짜리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데, 수학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니까 앞으로는 뭐 200층짜리 건물, 심지어는 1000층짜리 건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어휴. 저는 가격도 아찔한 것 같아요. 많이 비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한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건축공학자에게 한번 저는 물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론적으로는 200층, 300층 가능하다. 근데 왜 안 짓냐?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짓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고려 안 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사실 욕심부려서 1000층까지 올린다고 해도 그냥 끝도 없는 하늘만 구름만 보이는 게 뭐가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사람 거긴 추울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처럼 올라가면 이 고드름 막 이게 매달릴 것 같고 항상 왠지 좀, 겨울이고. 느낌상 좀 그럴 것 같아요. 장래 희망으로 주변에서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좀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구상을 해야 될 거고요. 어떤 건물을 지을지. 그래서 창의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는 미적인 것과 아니면 그 구조적인 것, 그다음에 실용적인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안전하게 건물을 올리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구상하고 설계하고 건물을 시공하는 것까지를 전부 건축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창의적인 생각, 아주 스토리텔링, 수학적인, 공학적인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가가 대체로 공대에 있기 때문에 공대 입시에서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특히 수학 중에서는 면, 곡선, 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하학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심을 계산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학 역시도 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에서는 실제로 실과 시간에 목공이나 건축 설계들을 해서 미니로 자신들이 만들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나라 예산으로 목공 건축 체험이라고 그래서 이제 건축가가 직업이 와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주고 체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네. 신기한 거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 조립을 잘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게 건축가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무슨 미적인 감각, 아름다움을 살리는 거라고 치중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네. 있으신데 그 미적인 감각, 미술 잘하는 애들보다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훨씬 튼튼하고 또 아름답게 또 만들어요. 당연하죠. 굉장히 신기해요. 네, 아름다운 집도 중요하지만 무너지는 집에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안전이 꼭 바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기 이전에 안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 안에 수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상했던 그 모습을 새로운 건축물로 만들어내는 건축가들의 정말 놀라운 능력을 오늘 배울 수 있었는데요. 파인드 매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